종이기원 3부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1세기간의 영국산 포인터가 대단히 변화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변화는 폭스하운드와의 교배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관계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차츰 자연히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다란 효과를 낸 것이다. 비슷한 예를 들면 오랜 스페인산 포인터는 확실히 스페인에서 들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많이 변하였다. 보로우씨에게 들은 바로는 그는 스페인에서 영국의 포인터와 비슷한 토착견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인위적인 변이 외에 이 장에서 설명하는 자연에서 생기는 변이에 대한 예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들어보겠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살고 있는 새와 곤충 중에는 서로 근본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 이들 동물은 일부의 훌륭한 박물학자로부터 의심받지 않는 종으로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다른 박물학자는 변종 혹은 지리적 변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예는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다. 이전에 나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각의 섬에 사는 새를 비교하고 또 이들 새와 아메리카 대륙의 새를 비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재료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종과 변종 간의 구별이 얼마나 막연한 것이며 또 독단적으로 구별되어 있는지를 알고 놀란 적이 있다. 확실한 특징을 가진 변종과 종으로서 인정될지 어떨지가 의심스러운 종의 예는 아주 많지만 그들의 예를 고찰할 만간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분류상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리적 분포와 유사하게 평행적으로 나타나는 변이, 교잡 등의 많은 흥미있는 증거가 논해져 왔기 때문이다. 3장 생존 경쟁에서는 생물 신체의 각각의 부분은 다른 부분과 생활 조건에 대하여 또 어떤 생물은 다른 생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는데 이런 미묘한 적응에 관한 예가 나와 있다. 딱따구리와 야생목에서 이들의 상호 적응은 달 나위 없이 명확하게 보여진다. 또 정도는 미약하지만 짐승의 털과 새의 깃털에 붙어 사는 하등한 기생충에도 물속에 사는 갑충의 신체 구조에도 미풍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반짝이는 종자에도 그러한 적응이 보여진다. 뛰어난 적응은 생물계의 어떠한 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 등비급수식 증가와 멜더스의 학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예와 가정적 계산을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겠다. 코끼리는 알려진 동물 중에서 번식이 가장 늦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나는 적은 시간을 들여 가능한 최저의 자연 증가율을 세워보았다. 대충 눈어림으로 코끼리는 20세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여 90세까지 번식을 계속한다. 그간의 3마리의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렇다면 최초의 2마리의 코끼리로부터 낳은 자식의 수는 500년이 지나면 1500만으로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다윈은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생태학이 포괄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종의 개체수가 증가하려 하는 이 자연의 경향을 무엇이 억누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증가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려져 있는 예는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몇 가지 주의점만 간단히 서술하겠다. 일반적으로 알을 낳는 동물이 가장 많이 죽는다지만 어떤 예에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식물에서는 종자가 대단히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몇몇 예에서는 다른 식물로 가득 덮인 지면에 티엘을 뿌림으로 해서 발화의 시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 같다. 또 발화는 여러 적에 의하여 파괴된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음과 같이 해보았다. 길이 3피트, 폭 2피트의 토지를 가라풀을 심고 다른 식물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게 하였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토착의 잡초 전부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주로 달팽이와 곤충에 의해 357개의 발화 중 적어도 295개가 파괴되었다. 장기간 손질한 초지가 일단 성장하는 대로 맡겨두면 보다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설령 자라버린 것이라 해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것은 짐승이 아주 쉽게 먹어치우는 초지 역시 동일하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0cm 내지 120cm 정도의 작은 초지에서 살 수 있었던 30종의 식물 가운데 9종은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것은 다른 종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런 예들을 통해 각 종의 식물의 양이 그들 종이 증가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한 가지 종의 평균 개체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정도이지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존 경쟁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자연의 서열 중에 매우 뒤떨어진 위치에 있는 동식물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영국의 어떤 지방에 있는 외래종의 숫잔디꽃은 그 특수한 구조 때문에 곤충이 방문하지 않으면 종자를 퍼뜨리기가 어렵다. 난과 식물의 대부분은 나방의 방문이 필요하다. 그것에 의하여 나는 수정이 이루어진다. 삼색 제비꽃의 수정은 꽃등벌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내가 행한 시험으로부터 밝혀진 것은 토끼풀의 수분에는 별의 방문이 불가결하지는 않지만 극히 유익하다는 것, 또 일반적인 자주 토끼풀에는 꽃등벌만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주림들쥐의 수는 고양이의 수에 의존하고 있다. 시골 마을 근처에서는 다른 어떤 장소와 달리 꽃등벌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들쥐를 죽이는 고양이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뉴만 씨는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결국 고양이과의 동물이 어떤 지방에 다수 살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들쥐, 다음에는 꽃등벌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어 결국은 그 토지의 어떤 종류의 꽃의 수까지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종의 경우라도 대부분 많은 방해작용이 일생의 어느 시기에 혹은 1년 중 어떤 계절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방해작용은 그 생물의 평균 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예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사상 자연도태를 이야기하게 된다. 자연도태는 각 생물의 이익에 부합하여 작용할 뿐 그 이익에 반대하여 작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도태는 우리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형질이나 구조에 대하여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가 아래와 같다. 잎을 먹는 곤충은 녹색을 띠고 있고 나무의 껍질을 먹는 곤충은 갈색을 띠고 있다. 뇌조의 경우도 환경에 따라 붉은색을 띠고 있거나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의 경우 흰색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보면 색이 곤충이나 새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도 완벽한 보호 속에서 무한히 불어나지는 않으며 맹조들에 의해 많이 잡혀먹힌다. 그 외에도 매와 같은 맹조류는 날카로운 시력으로 먹이를 잡는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흰색 비둘기가 피해가 많아 사육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뇌조류가 각종에 따라 독자의 색깔을 가지거나 색채를 가진 연후에는 일정 기간 충실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자연도태가 생존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육동물이나 재배식물의 경우 그들의 일생 중 어떤 일정한 시기에 나타난 변이는 그 자손에게도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연도태는 어떤 연령에 유리한 변이를 계속 누적시키는 것과 그 변화를 대응하는 연령으로 전해지는 유전에 의해 그 연령의 생물에 작용하여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법칙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섬에 고유한 생물은 가장 가까운 대륙과 그 외에 가까운 섬이 생물과 관계가 있음은 거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아래를 살펴보자. 하나의 군도의 범위에서 규모는 적지만 대단히 흥미있는 방법으로 작용한 결과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많은 섬에는 내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로 아주 비슷한 종이 조금 있다. 각각의 섬의 생물은 대부분이 각자 고유하면서도 서로 밀접한 유형관계에 있다. 사실 세계의 어떤 지방의 생물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견해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섬들이 같은 고향으로부터 또는 서로 간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이 거의 확실한 만큼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들은 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깊은 바다로 인해 떨어져 있다. 많은 경우 바다는 영국 해협보다 넓다. 또 섬이 연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빠른 해류가 섬들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강풍도 매우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종들이 섬에 공통적으로 생존하고 있다. 그것들에는 세계의 다른 지방에서 보여지는 것도
이 제도에만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있는 까닭에 왜 섬에 고유한 종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이런 고찰을 토대로 한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이 같은 생활 조건에 있는 종의 혼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다윈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와 예시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증거들은 다윈이 주장을 펼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당시에는 이런 주장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다윈은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수가지의 책에 소개되어 있으나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2. 반론에 대한 고찰.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이후 진화론은 특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상식처럼 퍼지게 되었다. 나도 사실 진화론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독후감을 쓰면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추측하는 단어 즉 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다.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 나름의 이유가 근거를 대고 있으나 어쩌면 그 시대의 상황과 맞아 쉽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윈의 이론은 이미 이론이 아닌 하나의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 시대의 정설의 의문을 품는 것을 이단이라고 간주하던 옛 종교 비판 시절처럼 진화론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잘 검증되지 않자 몇몇 학자들이 진화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1981년 11월 5일 패터슨 박사는 미국 자연역사박물관에서 진화론 전문가들을 앞에 놓고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그는 감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탱할 중요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로서는 20년 이상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진화론의 연구에 관계해왔습니다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이상이나 연구해온 일인데 무엇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돌아다녔습니다. 귀하는 진화론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소? 무엇이든 하나라도 좋으니 검증 가능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진화론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그랬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윈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생물의 권위자 중에서는 진화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속출하고 있고 많은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다윈이즘을 무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침묵이 깨진 것이다. 이전에는 낮은 목소리의 속삭임이 항의의 소리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그라세 박사는 추측에 근거를 둔 불명료한 공리를 사용하여 진화론이라는 가짜 과학이 만들어졌다. 더구나 이것이 생물학의 중심에 뿌리를 박음으로써 그 이후의 생화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던가라고 거의 매도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과거 40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진화종합설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이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발전한 유전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물학의 모든 성과를 다윈이즘에 결합시킨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개체의 차원에서의 작은 유전자의 변화를 쌓아 올린 것이 과연 신종의 출현이라는 종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 즉, 종의 작은 변화가 누적되고 시간이 흐르면 사과가 오렌지가 되는 것 같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종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문제였다. 결론은 부정적이다.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도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생물 시간 등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 것 같다. 진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창조론자들이 많다. 그런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들을 가지고 진화론을 역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석에 관한 것이다. 모든 교과서와 대부분의 책들에는 진화의 직접적인 증거로 화석을 들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종과 종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간 단계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고 중간 형태 없이 완전한 형태로 각 종류대로 나타난다면 화석은 틀림없이 창조론을 증거하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인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로 변할 때마다 반드시 중간 단계의 생물들이 존재해서 화석으로 발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화석들 가운데 그러한 중간 단계 화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예로는 선 캄브리아기에서는 다세포 동물의 화석이 전혀 없다가 캄브리아 지층에서 갑자기 삼엽충, 해파리 등의 무척추 동물과 산호류 등이 나타난다.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의 전이 화석이 없다. 또 다양한 물고기 화석이 중간 형태 없이 대량으로 독립적으로 갑자기 나타나고 백악기에 형성된 여러 나뭇잎의 모양은 현존하는 식물과 똑같으며 전혀 변화가 없다. 멸종된 생물을 제외하고는 화석의 생물 형태는 그것이 발견된 지층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생물의 형태와 동일하다. 위의 화석 연구 결과는 모든 생물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물이 천재지변에 의해 갑자기 매몰되어 화석이 되었다는 격변설을 증거한다. 결국 종과 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진화론은 과학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라 하면 사람들은 을의 원숭이와 인간과의 진화관계를 생각한다. 종과 종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대진화에서는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했으며 이들 사이에는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 형태의 괴물들, 즉 원시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화석 증거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원시인의 것이라고 주장되어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된 큰 침팬지 종류로 원숭이의 변종에 다를 바 없으며 생태학적으로 갈라다 개코 원숭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며 자바원인 또한 원숭이라고 보고 있다. 1892년 자바에서 듀보아는 각각 60피트 거리에서 제각기 따로 떨어진 두개골, 치아, 대퇴골을 수집하였다. 이것이 50만 년 전의 직립원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1908년 자바섬에서 분출한 용암은 50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독일의 탐험대가 발표했다. 1936년 결국 듀보아는 자바인이 원숭이였다고 고백하였다. 인간과 가까운 계열인 네안데르탈인 또한 여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1856년 네안데르탈인이 최초의 뼈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발견되었다. 꾸부정한 모습을 지닌 이것들은 20만 년 전쯤 된 원인으로부터 한층 진보한 인간으로 여겨졌다. 후에 네안데르탈인은 곱추병 환자였음을 밝혀졌다. 팔레스타인 동굴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직립보행 인간의 화석이 계속 발견되어 왔다. 그들의 두개골 용적은 현대인의 그것보다 더 크다. 이것은 완벽한 인간의 두개골일 뿐이다. 여기에 대한 얘들과 다른 주장들은 많지만 지면상 줄이고 다음을 보겠다. 돌연변이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변이에 따라 그 기능이나 구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은 종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종 내에서의 작은 변이 진화론의 소진화가 쌓여서 다른 종이 됐다고 대진화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물의 인위적 돌연변이 실험을 거의 반세기 동안 해왔어도 단 한 번도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일은 없다. 초파리로 실험했을 때 비록 크기, 모양, 색깔 등이 조금씩 다른 초파리가 나왔지만 초파리가 아닌 것을 만들지는 못한다. 유전학적 한계 내에서 즉 종 내에서 변이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누적돼 수직적인 변이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실제로 생명체 내에는 망가지거나 손상된 염기 배열을 고쳐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유전자 교정 장치가 존재하고 있어 오히려 진화를 방해한다. 신다윈설을 증명한다는
예로 많이 인용되는 영국의 버밍햄 지역의 불나방의 경우를 보자. 흰 불나방과 검은 불나방의 비율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랬다는 설명은 타당치 않다. 개를 가지고 실험해도 역시 개로 끝나고 박테리아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변이 실험을 해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역시 박테리아다. 야생동물들을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어도 자기 종류들 내에서만 번식해 간다. 간혹 잡종이 생길 수 있으나 잡종들은 그 당대에서 끝나고 더 번식을 못한다.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지만 인공적으로 교배시켜 노새가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새는 번식을 못한다. 식물이나 동물 세계에서 혹 인공적으로 더 나은 품종을 개발했다 해도 대개 번식력이 약화되어 몇 세대 이상 가지 못하거나 존속하기 힘든 약체가 된다. 돌연변이는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돌연변이는 100만 마리의 동물 가운데 한 마리 혹은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돌연변이는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난다. 1928년 이래 초파리의 X-선을 조사하여 인공돌연변이 실험을 해왔고 1946년에는 이 분야의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밀러 박사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해롭게 나타나고 사실상 유익한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모든 돌연변이가 다 해롭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했다. 돌연변이는 생존 능력의 약화, 유전적 질병, 기형을 만들므로 그러한 변화는 진화를 성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유명한 진화론자 도부잔스키도 말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으로 발생된 돌연변이의 경우 백혈병, 기형, 죽음을 초래했지. 유익을 주지는 못했다. 유익한 변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논리이지. 실제의 돌연변이는 모두 해롭게만 일어난다. 돌연변이가 한 종에서 고등 종류의 생물체로 진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돌연변이가 드물게 일어날 뿐 아니라 거의 항상 해롭게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종의 기원 3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